지도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오늘날 끊임없는 분쟁과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는 중동의 심장부, 이라크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85km 떨어진 곳, 유프라테스 강이 말없이 흐르는 황량한 모래벌판 위에 우리가 오늘 파헤칠 거대한 비밀의 무대가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흙먼지 날리는 유적지에 불과하지만 시계를 4000년 전으로 되돌리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티란테, 기원전 23세기경 처음 역사에 등장하여 함무라비 왕과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통치 아래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거대 제국, 바로 바빌론입니다. 여러분은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하늘에 닿으려 했던 교만한 바벨탑,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사치스러운 궁전, 그리고 타락과 탐욕으로 얼룩져 신의 분노를 샀다는 성경 속의 멸망 이야기일 것입니다. 수많은 매체와 서구의 역사서들은 바빌론을 황금과 쾌락에 취해 스스로 무너져 내린 욕망의 도시로 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려한 전설 이면에는 믿기 힘든 지정학적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빌론이 품고 있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그들이 가진 부의 기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했다던 이 도시는 놀랍게도 그 흔한 금광 하나, 은광 하나 없는 땅에 세워졌습니다. 귀금속은커녕 튼튼한 건물을 지을 채석장도 없었고 쓸만한 목재를 구할 울창한 숲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며 만들어낸 비옥한 충적토, 즉 진흙이 그들이 가진 자원의 전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돌도 없고 나무도 없고 금도 없는 척박한 진흙탕 위에서 어떻게 고대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황금의 제국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바빌론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들은 자원의 결핍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왕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도, 하늘에 닿을 듯한 신전을 올리기 위해서도 그들은 주변국에서 모든 재료를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은 진흙을 빚어 햇볕에 말린 벽돌로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지독한 생존력을 발휘했습니다. 결핍은 곧 절박함이 되었고, 그 절박함은 바빌론을 단순한 농경 국가가 아닌 고대 세계의 모든 부와 물자가 교차하는 거대한 상업의 허브로 진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강줄기를 통제하여 물류의 대동맥을 장악했고, 세상의 모든 상인들이 바빌론을 거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즉, 역사가 기억하는 황금의 도시 바빌론은 풍족한 천연자원이 만들어낸 축복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춘드, 아비당드, 신국의 도시 바빌론은 이 증국의 쟁강의 신국에, 이 증국의 도시 바빌론은 그것은 뼈저린 결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부를 빨아들여야만 했던 지독하게 계산적이고 치열한 상업 제국의 생존 투쟁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영리한 지정학적 전략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방에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막대한 자본이 이 진흙의 도시로 밀려 들어옵니다. 언어도, 문화도, 믿는 신도 다른 수십만의 사람들이 오직 돈과 이익을 쫓아 좁은 성벽 안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궁봉도, 영영용도, 영영용도, 그리고 공봉도,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끝없는 욕망이 충돌하고 끔찍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속이려 들고 채무자와 채권자는 목숨을 걸고 다투며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거대한 시장 바닥에서 혼란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벽을 쌓고 훌륭한 군대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매 순간 터져나오는 수십만 시민들의 이권 다툼과 사회적 혼란을 칼과 창만으로는 결코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상업도시의 신용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굴러가는 이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가 폭발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탐욕을 통제하고 묶어둘 수 있는 군대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빌론의 지배자들은 그 해답을 유프라테스 강이 진흙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복잡한 사람들의 일상을 통제했을까요? 그 비밀은 곧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무언가와 너무나도 깊이 닿아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바짝 말라버린 이라크의 흙먼지 속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것은 찬란한 금관이나 화려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인 남성의 손바닥만 한 투박하고 딱딱한 점토판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흙덩어리들 위에는 땡기 모양의 글자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십만 장에 달하는 이 점토판들은 바빌론 제국이 어떻게 수많은 이방인들과 거대한 자본을 통제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동시대의 이집트인들이 파피루스 위에 신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적어 내려갈 때 바빌론 사람들은 강가에서 퍼올린 진흙을 빚어 전혀 다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점토판에 새긴 것은 영혼의 구원이나 신비로운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수증, 노예 매매 계약서, 토지, 임대차 계약서, 이혼 소송 판결문, 그리고 이자율을 적어둔 차용증이었습니다. 진흙이 아직 굳기 전에 갈대 줄기로 꾹꾹 눌러 글씨를 쓰고 자신의 고유한 도장을 찍은 뒤 햇볕에 바싹 말리면 그 어떤 불길에도 타지 않고 수천 년을 버티는 완벽한 법정 문서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역사서나 대중매체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했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바빌론의 진짜 모습입니다. 무법천지의 타락한 도시라는 오명과 달리 실제 바빌론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고 병적일 정도로 서류와 계약에 집착했던 사회였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다국적 상인들과 각양각색의 욕망이 뒤엉킨 거대 상업 도시에서 인간의 구두 약속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보다 가벼웠습니다. 오직 진흙 위에 단단히 새겨진 계약서만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총을 입고 다로 보는 다가 자신의 이 진흙과 서시며 오직 계약서가 없으면 거래도 없었고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는 권리는 곧바로 짓밟혔습니다. 바빌론은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있는 철저한 법치주의 국가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웃집에서 기르던 나무가 쓰러져 내 담장을 부수었을 때조차 사람들은 주먹을 쥐고 싸우는 대신 이 점토판을 들고 재판관을 찾아가 정확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계약과 촘촘한 거래가 혼란 없이 굴러가도록 만들어준 거대한 사회적 뼈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성문법 중 하나로 꼽히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기원전 18번째 세기 바빌론 제국을 통치했던 함무라비 왕은 이 미끄러운 욕망의 도시를 통제하기 위해 거대한 검은 돌기둥에 282개의 법 조항을 새겨 제국 전역의 광장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함무라비 법전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잔혹한 복수의 원칙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법전의 진정한 목적은
가학적인 형벌을 내리는 것에 잊지 않았습니다. took care ia p t i p t t t t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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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경제 제국을 오류 없이 작동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고대판 국가 경제 운영 체제였습니다. 법전의 조항들을 아주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계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축가가 지은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으면 건축가를 사형에 처하고,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죽으면 의사의 손목을 자른다는 식의 엄격한 책임 소재를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소나 나귀를 빌려 쓰다 다치게 했을 때 갚아야 할 배상액의 비율, 목수나 재단사가 하루 일하고 반드시 받아야 할 최저임금의 기준선, 상인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책임 소재까지 국가가 법으로 세밀하게 통제했습니다. 사사로운 분쟁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시장 전체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자원이 부족했던 바빌론 제국이 선택한 최선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타락과 욕망의 무법지대라는 오래된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자 정고가 들이칸 것 뒤 우리는 이윤과 계약에 미쳐있던 지독하게 현실적인 고대인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법과 제도의 이면에는 아주 서늘하고 잔혹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했던 바빌론의 성문법은 결코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돌기둥에 새겨진 법이라는 잣대 아래에서 사람의 목숨은 철저하게 그가 속한 계급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가격표가 매겨졌습니다. 치밀한 계약과 서류의 도시에서 인간의 가치와 피의 대가는 과연 얼마로 계산되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정의의 여신이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신분이나 재산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평등해야 한다는 현대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돌기둥에 새겨진 정의는 안대를 차고 있기는커녕 두 눈을 부릅뜨고 재판정에 선 사람들의 신분을 날카롭게 훑어보았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오늘날까지도 자랑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원칙은 사실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기만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이 낭만적일 정도로 공평해 보이는 피의 원칙은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벽하게 동일한 계급에 속해 있을 때만 성립되는 제한적인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빌론 사회는 크게 세 가지의 뚜렷한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귀족과 고위 신관으로 이루어진 최상위 지배계층,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일반적인 자유민 계층, 그리고 빚의 수렁에 빠져 짐승처럼 팔려버린 가장 밑바닥의 노예 계층이 그것입니다. 바빌론의 법정에서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실제 법 조항을 통해 그 적나라한 가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귀족이 자신과 동등한 귀족의 눈을 멀게 했다면 재판관은 가해자의 눈 역시 똑같이 뽑아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혹한 복수의 법칙이 맞습니다. 하지만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렸을 경우 재판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귀족은 은 1미나라는 정해진 벌금만 툭 던져주면 그 어떤 신체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법정을 걸어 나갔습니다. 상황이 한 단계 더 내려가 귀족이 노예의 눈을 멀게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바빌론의 재판관은 가해자에게 그 노예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몸값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그 배상금이 평생을 시력을 잃고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노예 본인이 아니라
노예를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고스란히 지급되었다는 점입니다.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적용되는 법 조항을 보면 생명을 대하는 바빌론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의사가 귀족을 수술하다 죽게 만들면 의사는 즉시 두 손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을 수술하다 죽이면 벌금만 물었고 노예를 수술하다 죽이면 그저 비슷한 가치를 지닌 다른 건강한 노예를 한 명 사서 주인에게 변상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물건이 부서지면 새 물건으로 바꾸어 주는 것과 한치의 다름도 없는 취급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법이 그토록 철저하게 수호하고자 했던 진정한 가치는 결코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란 곧 정확하게 계산된 경제적 손해배상이었습니다. 노예의 부러진 다리는 한 인간의 비극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경제적 손실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피와 살점마저 은화 몇 젖으로 환산할 수 있었던 이 차갑고 가혹한 계급 사회에서 이치, 법은 철저하게 기득권의 부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인간의 목숨조차 계산기로 두드려 몸값을 매기던 지독한 실용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피가 흐르는 상처 앞에서도 냉정하게 돈을 계산했던 사람들이 남녀 간의 애정 문제에서만 무조건 낭만적이었을 리 만무합니다. 모든 것이 흙으로 빚은 계약서로 묶여있던 이 거대한 상업 도시에서 남녀의 결합은 아름다운 운명적 만남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경제적 조건들이 얽힌 중대한 상업적 합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적나라했던 거래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랑마저 문서화해야만 안심했던 바빌론 사람들의 혼인 계약서에는 과연 어떤 기상천외한 조항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던 바빌론의 청춘 남녀들도 날이 밝으면 어김없이 차가운 진흙판 앞에 마주 앉아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마주한 잔징원 한항그 여릿도로 다록 가네를 딸이 다록 그도 고진그래. 현대의 우리는 결혼을 두 영혼의 낭만적인 결합이자 신성한 사랑의 결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용주의로 무장한 바빌론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이란 두 가문이 서로의 자본을 합쳐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설립하는 매우 진지하고 깐깐한 상업적 합병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서로 열렬히 사랑하고 오랜 기간 한 집에서 동거를 하며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점토판에 새겨진 정식 혼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전혀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권리도 없다는 바빌론의 이 차갑고 냉혹한 대원칙은 남녀 관계의 가장 은밀한 영역에서도 예외 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이들의 혼인계약서를 들여다보면 마치 오늘날의 대기업 인수합병 계약서나 철저한 혼전계약서를 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계약서에는 신랑 측 부모가 신부 측에 건네는 약혼 지참금의 정확한 액수, 그리고 신부가 친정에서 챙겨오는 재산의 목록이 항목별로 치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은화 몇 챔, 보리 몇 포대, 노예 몇 명, 심지어 부부가 사용할 침대와 의자 같은 가구의 개수와 품질까지 점토판에 꼼꼼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와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고유한 도장을 꾹 눌러 찍어 계약을 완성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대인들이 사랑이 식어버린 이후의 상황까지 완벽하게 문서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남편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조강지처를 벌일 경우 위자료로 은화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반대로 아내가 가정을 버리고 떠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등 이혼 시의 재산 분할 방식까지 혼인 전에 미리 N 기문자로 단단히 못 박아 두었습니다. 사랑이 끝난 뒤에 벌어질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은 감정이 가장 뜨거운 사랑의 시작점에서부터 가장 최악의 이별을 철저하고 냉정하게 계산하고 대비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계산적이고 삭막해 보이는 결혼 제도를 통해 우리는 바빌론 사회가 가졌던 뜻밖의 진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독한 계약의 문화는 역설적으로 바빌론 여성들에게 고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고유한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의 여성들은 남편에게 영원히 종속된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농경지와 건물을 사고 팔았고 대규모 상단을 꾸려 장거리 무역을 주도했으며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가정생활에 소홀하거나 부당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아내는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대신 당당하게 재판관 앞에 나서서 남편의 귀책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하면 여성은 결혼할 때 가져왔던 지참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아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계약 문화가 촘촘하게 엮어낸 법적 안전망 속에서 바빌론의 여성들은 현대인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주도적이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상과 경제력을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거대하고 기괴한 역사적 모순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반인데 마주하게 됩니다. 이토록 서류와 계약으로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지킬 줄 알았던 똑똑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이 도대체 왜 후대의 기록에서는 가장 끔찍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박제되어 버린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빌론의 모든 여성이 신분에 상관없이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이스탈 신전에 나가 낯선 이방인에게 돈을 받고 몸을 팔아야만 하는 끔찍한 풍습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경제적 권리를 쥐고 흔들며 당당하게 법정에 서던 바빌론의 여성들은 정말로 신전의 창녀로 전락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상업 제국의 부를 질투했던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가짜 뉴스일까요? 이제 우리는 서구 세계가 수천 년 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가장 자극적인 전설, 바빌론의 붉은 신전, 그 안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저서에 바빌론에 관한 아주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바빌론에 사는 모든 여성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일생에 단 한 번은 반드시 이스탈 신전의 뜰에 나아가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낯선 이방인 남성이 은화를 던져주며 여신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이라는 주문을 외우면 여자는 무조건 그 남자를 따라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괴한 기록은 수천 년 동안 서구 세계의 뇌리에 깊이 박혔고 바빌론을 타락과 음란함의 상징이자 거대한 고대판 홍등가로 낙인 찍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화가들과 작가들은 이 전설의 영감을 받아 여신을 빙자한 매춘이 판을 치는 음탕한 도시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냈습니다. 하지만 흙먼지 속에서 깨어난 수만 장의 점토판들이 증언하는 진짜 역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냉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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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냉스피, 냉스피. 현대의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헤로도토스의 이 끔찍한 기록이 바빌론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방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다분히 띤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라고 단언합니다. 실제로 발굴된 수많은 점토판 어디에도 여신을 위한 의무적인 매춘을 지시하는 법 조항이나 일상적인 기록은 단 한 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토록 끔찍한 소문이 만들어져 퍼져나간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스탈 신전의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엄청난 일들을 똑똑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바빌론의 거대한 신전들은 단순히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종교적인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이 모이고 굴러가는 중앙은행이자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신전은 국가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토지를 소유한 최대의 지주였으며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막대한 세금과 곡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국립금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을 모시던 고위 여사제들은 밤마다 낯선 남자를 기다리는 가련하고 수동적인 여인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신전의 막대한 자본을 굴리며 높은 이자를 받아내고 대규모 부동산을 사고 팔며 상인들의 무역 사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던 고대 세계의 무자비한 금융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진흙판에 도장을 찍고 이윤을 계산하는 그녀들의 손놀림은 그 어떤 노련한 상인들보다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바빌론의 진정한 공포와 충격은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성을 철저하게 남성의 소유물로 여겼던 가부장적인 고대 그리스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거대한 신전이라는 권력의 중심에 앉아 막대한 자본을 주무르고 남성들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하는 독립적인 바빌론 여성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기괴하고 불쾌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빌론 여성들이 가진 자본의 권력과 경제적 독립성을 신성한 종교를 핑계로 몸을 파는 타락한 행위로 깎아내리고 폄훼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감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즉, 주변국들이 경악했던 바빌론의 진짜 욕망은 끈적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신의 이름마저 이윤 창출의 도구로 삼아버린 차갑고 무서운 금융 자본주의의 탐욕이었습니다. 종교라는 거룩한 껍데기 아래에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던 이 거대한 금융기관은 제국을 배불리는 강력한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왕실의 금고와 신전의 창고에는 매일같이 은화와 곡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저절로 쌓이는 불안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막대한 이자를 챙기며 눈부신 부를 축적했다면 그 반대편에는 그 잔혹한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착취당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거대한 신전과 화려한 도시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에서 이 냉혹한 경제 시스템의 무게를 온몸으로 지탱하며 부서져 가던 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화려한 신전과 귀족들의 저택에서 매일 밤 연회가 벌어지는 동안 성벽 밖의 평범한 농부들과 서민들은 하루하루 목을 조여오는 무서운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바빌론의 경제를 팽창시킨 가장 강력한 엔진은 다름 아닌 가혹한 신용대출 시스템, 바로 고리 대금업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명시된 이자율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이윤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을 빌릴 경우 연이자는 20%였고 농사를 위해 곡물을 빌릴 경우에는 무려 33%라는 살인적인 이자가 붙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이 살벌한 이자율은 풍요로운 도시의 이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나 가뭄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치거나 장사에 실패해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는 순간 평범했던 시민의 삶은 순식간에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빚의 수렁은 조용하지만 무섭게 사람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가장 먼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비옥한 농토와 집을 채권자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다 넘기고도 빚을 청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잔혹한 법치주의 국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다음 단계를 합법적으로 열어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와 아이들이 채권자의 집으로 끌려가 노예처럼 고된 노동을 하며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결국 채무자 본인마저 스스로를 노예 시장에 팔아 그 몸값으로 빚을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진흙판에 새겨진 계약서의 조항들은 핏줄보다 질기고 죽음보다 가혹하게 그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의 노예라고 하면 전쟁터에서 끌려온 이방인 포로들이 채찍을 맞으며 채석장에서 돌을 나르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바빌론 제국을 먹여 살린 거대한 노예 계급의 상당수는 외국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리를 자유롭게 거닐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던 평범한 바빌론의 자유민이었습니다. 오직 대출이자를 갚지 못했다는 경제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나와 똑같은 언어를 쓰고 나와 똑같은 신을 믿는 나의 동족을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어 팔아버리는 사회. 그것이 바로 철저한 계약과 신용사회라는 미명 아래 숨겨진 바빌론의 가장 소름 끼치는 민낯이었습니다. 무력을 동원한 전쟁이 아니라 종이 한 장. 아니, 진흙판 한 장의 계약서로 시민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이 정교한 시스템은 너무나도 지독했습니다. 이것은 빚의 굴레에 갇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는 현대인들의 비극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우리를 더욱 섬뜩하게 만듭니다. 국가는 법전을 통해 겉으로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척 기한을 정해두기도 했지만 실상은 거대 자본을 가진 신전과 귀족들이 합법적으로 서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도록 완벽한 사냥터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화려한 바빌론의 성벽과 거대한 신전들은 바로 이렇게 착취당한 채무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빼앗기고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지배층을 향한 맹렬한 분노와 원한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들끓는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 바빌론의 왕과 신관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을 땅 위의 고통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릴 압도적인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얄팍한 법률이나 계약서로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신비로운 공포의 영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수많은 별들이 촘촘하게 박혀 움직이는 저 아득하고 거대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과 과학의 역사에는 항상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루를 24시간으로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었고 원을 360도로 쪼개는 정교한 기하학을 완성했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일식과 월식의 주기까지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찬란한 성취를 보며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 밤하늘의 경이로움에 매료되어 순수한 학구열로 천문학을 발전시켰을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도화된 수학과 천문학은 결코 낭만적인 호기심이나
진리 탐구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과학적 성취의 밑바닥에는 역설적이게도 신과 자연의 변덕에 대한 인간의 뼛속 깊은 공포와 지배층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어깨 돌톡 바빌론이 자리 잡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은 풍요롭지만 동시에 끔찍하게 변덕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규칙적으로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끔찍한 대홍수는 땀 흘려 가꾼 농경지를 순식간에 집어삼켰고, 때로는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 모든 생명을 말려 죽였습니다. 자연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했던 바빌론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이 곧 신들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별의 궤적이 조금만 달라져도, 달의 색깔이 미세하게 변하기만 해도 그것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불길한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밤하늘을 관측하고 별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일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은밀한 최고급 정보전이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두려운 밤하늘의 비밀을 독점한 자들은 바로 신전의 고위 신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은 해독조차 할 수 없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천문 관측 기록을 무기 삼아 제국의 권력마저 쥐고 흔들었습니다. 신관들은 행성의 배열을 핑계로 이웃 국가와의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만들거나 흉년이 들 것이라는 공포를 교묘하게 조장해 세금 착취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을 억눌렀습니다. 심지어 천문 관측 결과 왕에게 치명적인 불운이 닥칠 것이라는 끔찍한 점괘가 나오면 진짜 왕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 죄 없는 평민을 가짜 왕으로 잠시 왕좌에 앉혀놓고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처형해버리는 기상천외한 정치적 쇼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의 탈을 쓴 점성술은 빚에 허덕이는 민중들의 분노를 신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으로 돌리고 불평등한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가장 완벽하고 신성한 통치 도구로 작동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빚의 수렁에 빠져 신음하던 백성들은 하늘의 징벌이 두려워 감히 반란의 불씨를 지피지 못했고 그저 신관들이 전하는 신의 뜻에 순종하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지배층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공포를 이용해 사람들의 정신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광활한 하늘의 별빛과 추상적인 예언만으로는 펄펄 끓어오르는 제국, 내부의 욕망과 호시탐탐 국경을 노리는 외적의 위협을 영원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신의 대리자인 왕에게는 가난한 백성들이 감히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적군이 보는 순간 전의를 상실해 버릴 만큼 압도적이고 물리적인 공포의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력을 척박한 땅 위에 거대한 현실로 끌어내리기 위해 바빌론의 지배자들은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무시무시한 토목공사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별빛으로 백성들의 정신을 지배한 바빌론의 왕들은 이제 그들의 시선을 척박한 땅 위로 끌어내려 압도적인 물리적 공포와 경외심을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진흙과 모래밖에 없는 황량한 평원 위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기하학적인 건축물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오만함이 낳은 바벨탑으로 묘사된 거대한 지구라트,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아제스미다, 스레, 인간의 구약 성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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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구약 성경에서. 에테멘안키는 무려 90m가 넘는 아득한 높이로 치솟아 제국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태양 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색 유약 벽돌로 장식된 이슈타르문은 그 앞을 지나는 모든 이방인들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도시를 겹겹이 둘러싼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성벽은 2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두께를 자랑했고, 그 어떤 공성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철벽의 요새 그 자체였습니다. 그찬요, 여기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로 꼽히는 공중정원의 전설이 더해집니다. 고향의 푸른 숲을 그리워하는 왕비를 위해 사막 한가운데에 물을 끌어올려 인공산을 만들고 진귀한 식물들을 심었다는 이 낭만적인 건축물은 바빌론이 자연의 한계마저 극복한 신의 도시라는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현대 고고학계에서는 이 공중 정원이 바빌론이 아니라 적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에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거대한 전설들이 바빌론의 이름에 덧씌워졌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이 도시가 뿜어내던 위압감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서구 세계는 이 화려하고 장엄한 건축물들을 보며 바빌론의 무한한 부와 사치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표면을 걷어내고 지정학적인 렌즈를 들이대면 이 거대한 토목공사들의 진짜 목적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계층의 뼛속 깊은 불안감과 공포가 만들어낸 거대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당시 바빌론 성벽 안에는 상업과 무역을 위해 몰려든 엄청난 규모의 다민족 인구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가혹한 고리대금과 빚의 허덕이는 불만 가득한 민중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폭발할 것이 뻔했습니다. 왕과 신관들은 넘쳐나는 잉여 노동력을 쉴 새 없이 소모시킬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했습니다. 무의미할 정도로 거대한 성벽과 신전을 짓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빈민들에게 식량과 일자리가 배급되었고, 고된 노동에 지친 백성들은 감히 체제에 불만을 품거나 반란을 모의할 기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은 곧 거대한 사회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어마어마한 성벽은 바깥 세상을 향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신흥 제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바빌론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두꺼워질수록 그것은 제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공포가 그만큼 깊어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천연 요새가 없는 평원지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진흙을 굽고 또 구워 인간의 힘으로 인공산맥을 만들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푸른색 타일 뒤에는 다가오는 파멸을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치던 권력자들의 떨리는 숨결이 배어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왕들은 2대의 전차가 달릴 수 있는 견고한 성벽과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이 자신들의 영광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맹신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군대도 이 두꺼운 진흙 장벽을 힘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왕의 계산은 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옳았습니다. 훗날 페르시아의 군대가 몰려왔을 때 이 거대한 성벽은 단 한 군데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방어 시스템조차 껍데기에 불과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밖에서 성벽을 부수는 대신 성 안에서 문을 지키던 자들이 외적을 향해 스스로 빗장을 풀어버리기로 결심한다면 말입니다. 기원전 539년 바빌론의 견고한 성벽 너머로
거대한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영토를 확장하던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마침내 바빌론을 정복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 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두 제국의 충돌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공성전으로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바빌론의 성벽은 페르시아의 그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을 만큼 두껍고 견고했으며 성 안에는 수백만의 인구가 수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식량과 유프라테스 강의 풍부한 식수가 비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기록한 바빌론의 마지막 날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굉음을 내며 무너지는 성벽도 없었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병사들의 처절한 비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를 호령하던 절대 제국 바빌론의 숨통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고요하게 끊어졌습니다. 당시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는 권력의 핵심인 신관들과 재벌들의 심기를 단단히 거스른 상태였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최고 신인 마르둑을 섬기는 대신 엉뚱하게도 달의 신을 숭배하며 국고를 낭비했고 심지어 10년 가까이 수도를 텅 비운 채 먼 오아시스 도시로 떠나버리는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왕의 부재와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신전을 중심으로 굴러가던 거대한 금융 시스템과 상업망의 마비를 의미했습니다. 이윤 창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자신들의 굳건한 기득권마저 위협받게 되자 바빌론의 거대 자본가들과 고위 신관들은 속으로 깊은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국의 자존심이나 국왕에 대한 충성심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토지와 노예, 오직 그리고 지하 금고 속에 산더미처럼 쌓인 은화를 지켜내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폭발 직전의 팽팽한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성벽 아래에 도착하자 바빌론의 지배층은 국가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우는 대신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겹겹이 쌓아 올린 두꺼운 성벽에 굳게 닫힌 빗장을 스스로 열어 젖히고 적국의 군대를 마치 구원자라도 되는 것처럼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제국을 지키던 가장 강력한 물리적 방패가 내부의 치밀한 배신으로 인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키루스는 무력으로 도시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대신 지배층의 얄팍한 욕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전통적인 신들을 존중하고 신관들의 종교적 특권을 유지해주며 무엇보다 귀족들의 개인 재산과 기존의 모든 상업적 계약을 온전히 보장해주겠다는 달콤한 정치적 약속을 건넸습니다. 바빌론의 정예 군대와 무적을 자랑하던 성벽은 외적의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페르시아와 맺은 거대한 이면 계약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분노를 사서 멸망했다는 바빌론 최후의 진짜 모습입니다. 황금과 욕망의 도시는 쾌락에 취해 스스로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주권과 백성들의 운명마저 은화 몇 좀의 가치로 환산하여 외세에 팔아넘긴 기득권층의 지독한 경제적 합병 거래에 의해 고스란히 흡수당한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차갑게 이윤을 계산했던 바빌론 사람들에게 국가의 멸망은 그저 최고 경영자가 나보니두스 왕에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으로 바뀌는 거대한 기업 인수 합병 절차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성벽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유유히 통과한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 수백 년을 찬란하게 이어오던 바빌론 제국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푸른색 벽돌은 무심한 모래 폭풍 속으로 바스러졌고, 바빌론이라는 위대한 이름은 타락과 멸망의 대명사로 전락해 구약 성경의 서늘한 경고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빌론은 정말로 모래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일까요? 제국의 영토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장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이면서 바빌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이름은 지도 위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승리자인 키루스 대왕조차 이 진흙의 도시가 수백 년 동안 다듬어낸 정교한 사회 시스템과 상업적 네트워크만큼은 결코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파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자들은 바빌론 사람들이 진흙판 위에 완성해 놓은 이 치밀한 경제체제가 다양하고 방대한 제국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효율적이고 완벽한 도구인지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계약법과 금융 시스템, 조세 징수 방식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자신들의 영토를 통치하는 핵심 뼈대로 삼았습니다. 무력을 앞세운 군사적인 패배로 제국의 숨통은 허무하게 끊어졌을지언정 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만들어낸 차갑고 냉혹한 자본의 설계도만큼은 정복자의 핏줄을 타고 살아남아 더욱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롱에또 우에또 다영소심것과는 바빌론 사람들이 빚어낸 사유재산의 개념, 명확한 손해배상의 원칙, 이자를 통한 부의 축적,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문서화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계약의 문화는 페르시아를 거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법률로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수천 년의 억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제국들이 피를 흘리며 세워지고 또 무너지기를 반복했지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자본과 계약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빌론을 타락과 사치에 물들어 신의 징벌을 받고 멸망해버린 어리석은 과거의 유물쯤으로 취급하며 비웃곤 합니다. 서구의 종교와 역사서들이 덧 씌워놓은 성적인 타락과 오만함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갇혀 그 도시가 진짜로 품고 있었던 본질적인 욕망의 정체를 애써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꺼운 흙먼지를 털어내고 그들의 적나라한 민낯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아주 섬뜩하고 불편한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빌론이 인류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무너진 바벨탑의 거대한 잔해도 전설 속으로 사라진 낭만적인 공중 정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가치와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와 계약서의 족쇄로 묶어버리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신의 이름조차 이윤을 창출하는 합리적인 도구로 삼았고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뜯어내는 행위를 국가 경제의 뼈대로 삼았으며 능력이 없는 자를 채무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을 너무나도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했던 사회. 이 지독한 실용주의와 자본주의적 생존 방식은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작동 원리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탐욕에 눈이 멀었다며 바빌론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타락을 비판하지만 사실 뼈아픈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탁스피리 듬보, 일업스를 듬봉. 현대인들이야말로 그들이 진흙판에 꾹꾹 눌렀었던 외기문자의 유전자 코드를 몸속 깊숙이 새긴 채 살아가는 바빌론의 진정한 후예들일지도 모릅니다. 매달 날아오는 은행의 대출 이자에 쫓기며 평생을 기계처럼 일해야 하고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찬 계약서에 사인하며 운명을 담보 잡히고 개인의 금융 신용 점수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계급과 가치를 결정짓는 우리의 서글픈 모습은 수천 년 전 점토판에 도장을 찍으며 빚쟁이에게 끌려갈까 불안에 떨던 바빌론 서민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단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햇볕에 말린 딱딱한 진흙판 위에서 싹을 틔운 욕망의 역사는 결코 죽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푸른 물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무심하게 흐르고 있고, 천하를 호령했던 황금의 도시는 척박한 이라크의 모래사막 아래로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거센 바람에 날리는 모래먼지 속에서 찬란했던 옛 제국의 물리적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냈던 그 치밀하고 잔혹한 무형의 계약서들은 정말로 허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투박한 진흙판에서 얇은 종이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들여다보고 있는 차가운 디지털, 스마트폰, 화면 속의 데이터 코드 뭉치로 그 형태만 교묘하게 바꾸었을 뿐,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영혼의 밑바닥을 가장 단단하게 축자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